예,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유비 인생 최대의 승부 이릉대전. 나서기 직전 유비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정사삼국지 221년 5월 황후 오씨를 세우고 아들 유선을 황태자로 삼았다. 이릉대전 즈음 되면 유비도 나이도 많고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결착 짓는 최후의 승부에 나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자기 이후 후계구도 황태자를 명확히 정한 후 본격적 원정에 나섭니다. 발발 직전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기괴한 이야기도 전해져요. 가롱의 신선전. 선인 이의기는 촉사람이다. 유비가 오나라를 정벌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 이의기를 맞이하도록 했다. 이의기가 도착하자 유비는 그를 예로서 공경하고 기륭에 대하여 물었다. 이의기는 대답하지 않고 종이와 붓을 청해 병사, 말, 무기, 도구, 그림을 수십 장 그릴 뿐이었다. 그리고 이내 이것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찢어버리더니 다시 큰 사람 그림 하나를 그리고는 그걸 땅에 파묻고 떠나버렸다. 유비는 기분이 좋지가 않았다. 그 신선전은 가롱이라는 삼국지시대 직후 사람이 민담 같은 걸 모아서 만든 거예요. 이런 걸 지괴소설이라고 하죠. 괴이한 이야기니 당연히 민간에서 지어낸 픽션이라고 봐야겠지만 정사삼국지 배송지 주석본에 주석으로 이 내용이 달려 있어요. 이릉대전에 불길한 운명을 암시하는 듯한 민담이죠. 그런데 이런 민담 말고 너무 불길한 실질적 일도 벌어지는데요. 221년 6월 정사 오나라를 정벌할 때 장비는 병력 1만 명을 인솔하여 낭중에 출발해 유비와 강주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장비 휘하 장수 장달, 범강이 장비를 죽이고 그 수급을 지닌 채 물길을 타고 내려가 손권에게로 달아났다. 그 위나라 명장 장압을 탄거에서 완파했던 믿을만하고 유능한 장비를 시작도 하기 전에 잃은 거예요. 이 장비 사망이 특히 이릉대전에 엄청난 타격이었던 게 정사 육손전 유비는 이릉대전에서 풍습을 대도독으로 삼았다. 무려 대도독 자리인데 고작 풍습이라. 물론 유비가 직접 친정하니까 실제 전체 사령관은 유비이겠지만 그래도 이 풍습이란 인물이요. 실제 사설을 뒤져봐도 이 사람의 이릉대전 이전에 있었던 공적이 뭔지 활약상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활약상이 미미해요. 사서에 없다는 거죠. 계한보신찬 풍습은 남군 사람이다. 유비를 수행하여 촉으로 들어갔다. 유비가 입촉할 때 따라 들어갔다는 기록 말고는 과거 성과가 뭐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명장 장압을 완벽 격파한 알고 보면 머리도 좋았던 장비하고는 과거 실적이 비교가 안 되는 인물이었던 거죠. 장비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풍습이 대도독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유비가 능력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겠는가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희대의 대승부치고는 너무나 허전한 인선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반면 손권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오나라 내에서 동원 가능한 웬만한 어벤져스 장수들은 다 끌어모았거든요. 유비는 조자룡마저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조은별전, 조은은 오나라를 정벌하면 안 된다고 간언하였으나 유비는 이를 듣지 않고 동쪽으로 원정을 떠났으며 조은을 뒤에 남겨두어 강주를 감독하겠다. 제갈량은 수도 성도에 남겨두었고 이런 걸 보면서 유비가 오나라를 너무 우습게 봤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죠. 본대 원정군은 뭐 내가 있으니 괜찮아 이런 마인드였던 것인가? 만일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엄청난 오판이죠. 손권이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비록 관우를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간 지장 여몽은 이제 없지만 그 여몽을 지장으로 키워내고 발탁했던 게 손권이거든요. 비록 자기 자신의 전투 지휘 능력은 없어도 손권에게는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는 눈이 있었고 그 눈이 있는 이상 새로운 명장은 또 발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만 조자룡 제갈량을 남기고 간 것은 그런 방심이라기보단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요. 예전에 조조가 서주 원정 떠날 때에도 순욱, 하우돈 남겨두고 가지 않았습니까? 유비가 지금 제갈량, 조자룡 남겨두고 가는 거랑 구도가 비슷하죠. 원래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몇 명은 반드시 남겨둡니다. 어떤 원정을 가든. 원정 정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거지를 안정시키는 것이거든요. 또 원정이 지속됨에 있어 뒤에서 지원, 보급 라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도 앞에 나서서 싸우는 거를 못지않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원정 갔는데 적이 병력을 뒤로 돌려서 그 뒤에서 이어지는 보급 지원 라인을 끊는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뒤에 있던 백업 부대 지휘관이 뛰쳐나와서 이걸 수습해 줄 수도 있어야 하거든요. 이 라인 제대로 관리 안 해주면 앞선에서 아무리 명장들 많아봐야 다 굶어 아사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오히려 뒤쪽 지원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신뢰의 아이콘 조자룡을 뒤에 남겨두고 떠난 건 방심이나 오나라를 우습게 본 것 혹은 이릉대전을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서의 지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아는 그 유비의 경험에서 나온 합리적 선택이다라는 관점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자룡 백업 조치를 한 유비는 장비 사망 다음 달인 7월에 풍습 등과 함께 출정을 강행합니다. 드디어 이릉대전 발발. 유비가 이릉대전에서 동원한 전체 병력이 얼마나 되었는가 이것도 관심거리인데요.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판본에 따라 70만 혹은 75만 대군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실제 역사에서는 가장 적게 보는 건 4만, 근데 4만이라고 보는 시선은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 적으면 5만에서 많게는 10만 내외까지도 보곤 합니다. 정사삼국지 육선전 유비가 대군을 이끌고 오자 손권은 육선에게 블라블라블라 해서 5만 명을 지휘하여 막도록 했다. 그 오나라 측 반격군은 5만 명이라고 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유비의 대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유비가 이끄는 군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이것보다 더 이전에 유비가 익주 먹고 나서 손권이 빌려준 형주 땅 내놓아라 하니까 유비가 양주 먹으면 주겠소 이래가지고 손권이 여몽시켜서 땅을 빼앗자 분노한 유비가 병력을 휘몰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유비는 병력 5만을 이끌고 공안으로 내려가 관우에게 익양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러면서 벌어진 게 그 익양대치라는 건데 이때 유비가 끌고 간 병력이 5만.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이를 갈고 나왔을 유비 이릉대전 병력이 5만 이하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5만의 2배가량 더 많았을 거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 게 정사삼국지 유협전에 주석으로 달린 부자 내용을 보면 전사자만 8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사삼국지 5주 전에 보면 또 나중에 전사하고 투항한 병력이 수만 명이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다만 이거는 좀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게 전사 8만은 너무 많거든요. 또 이게 다 총나라 병사가 아니고 다른 세력도 좀 섞인 숫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는 좀 뒤에서 또 나올 건데 여하튼 대군이란 표현 및 이런 기록들 대략 최소 5만에서 최대치 10만 내외 사이 다만 10만 내외까지 간다면 그게 다 총나라 병사는 아니고 다른 세력도 좀 섞인 그런 수치 아니겠느냐. 삼국지 연의의 말도 안 되는 70만, 75만 하는 것에 비하면 적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당대 이 정도 수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이릉대전, 대전이라는 칭호를 붙이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다. 대군을 동원한 유비는 강주를 출발하여 장강을 따라 동진하기 시작합니다. 수륙병진이죠. 강을 끼고 수륙병진을 하는 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물자를 사람이나 말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배에 태워서 이동시키고 육군은 육군대로 또 진격을 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죠. 이렇게 수륙병진한 유비군은 당시 총나라 영역의 제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제성에 병력을 집결시킵니다. 유비가 너무 무서운 기세로 나오자 상황에 따라 고개 숙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손권은 바로 제갈량 형 제갈근을 통해 유비에게 서신을 보내서 유비 달래기를 시도합니다. 제갈근이 유비에게 보낸 서신 듣자 하니 병력들의 깃발과 북소리가 백제성까지 이르렀다 하니 혹자들은 말하길 오왕 손권이 형주를 침입하여 취하고 관우를 해쳐 그 원한이 너무 커서 화친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라 걱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지 큰 것에 뜻을 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형주와 천하 중 어느 것이 크고 작습니까? 형주와 천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작은 것을 빌미 삼아 모든 일을 다 원수로 보고 미워하신다면 우선 해야 할 것이 뒤로 밀리고 뒤로 밀려야 할 것이 앞으로 나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지는 손바닥 뒤집듯 쉽게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주와 관우에 집착해서 천하를 제3자인 위나라한테 들어바치는 어부지리를 주지 말라라는 충고인 것이죠. 제갈근이 이렇게 손권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설득 작업을 펴고는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오나라 내에서 그 제갈근의 동생 제갈량 때문에 제갈근을 음해하는 세력도 생겨나요. 정사, 이때 어떤 이가 제갈근이 따로이 친한 사람을 보내 유비와 다른 서신도 주고받는다고 손권에게 일렀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손권 말하길, 나와 제갈근은 생사도 바꾸지 않을 맹세를 한 사이요. 제갈근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제갈근을 배신하지 않는 것과 같소. 이 손권도 보통 인물이 아니죠. 손권은 이전에 유비가 짓밟았던 유장 같은 인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부하들이 줄줄이 배신했던 유장과는 달리 심지어 적국 총나라 넘버원 브레인인 그 제갈량의 형하고도 절대적 신뢰관계를 구축해내고 있는 손권이었던 거죠.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 대단한 겁니다. 오나라라는 조직이 얼마나 강한 조직인가. 유비가 지금까지 맞붙어 왔던 최강의 적은 단연 조조였지만 지금 그 다음가는 그의 버금가는 역대급 만만치 않은 인물하고 생의 마지막 대승부를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유비는 당연히도 제갈근의 서신은 무시. 분노한 유비는 백제성을 지나 본격적으로 오나라 세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유비군은 오나라로 가는 첫 진입로 무현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지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오나라의 첫 입구 무현 부근은 이런 식으로 산악지형이에요. 산악지형 가운데로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 산지 사이 강길을 따라서 수륙병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산악지대가 끝나고 그 평야가 시작되는 그 초입 부근이 이릉이죠. 유비가 이렇게 쳐들어간다는 구도로 보면 이 이릉이라는 곳 위치가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딱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괜히 이릉대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게 아니다. 당시 당연히 무현에는 오나라의 병력들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정사, 오나라에선 장수 육손, 이이 등이 무현, 자귀현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 진입로에 대한 첫 공격 선발 타자로 촉에서는 오반과 풍습이 나서게 됩니다. 오반, 풍습에 맞선 오나라 장수는 이이 등. 정사, 오반, 풍습은 무현에서부터 이이 등을 격파하고 자귀에 주둔했다. 그 진입로의 서전에서 오나라 장수 이이를 격파하고 지금 더 나아가서 자귀까지 장악한 것이죠. 촉군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형주 오나라 영역으로 치고 들어가기 위한 통로 라인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초에 무하고 자귀에 주둔하고 있던 건 이이 말고도 육손도 있었죠. 근데 이이는 오반 풍습에게 격파당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육손은 딱히 격파당했다는 기록은 없고 그 이이 등 격파 후 총나라가 자귀를 점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서전에서 이이가 진 후 자귀에서 버티는 걸 포기하고 이릉방면으로 후퇴한 걸로 보여요. 통로를 빼앗겨도 통로에서 넓은 평지로 나오는 그 입구 부근인 이릉을 지키면 형주 방어라는 소기의 목적은 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물러나고 방어 라인을 이릉을 중심으로 다시 쳐버리는 것이죠. 상당히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육손의 이러한 대처를 통해 오나라도 최선의 반격군을 편성할 여유를 벌 수 있게 된 거죠. 일각에서는 여기서 육손이 이이의 부대를 일종의 시간 벌기용으로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이이가 유비 선봉대하고 붙고 있는 동안 육손은 퇴각을 해서 그 시간 동안에 여기에 적절한 방어 라인을 쳐버렸다는 해석인 거죠. 이렇게 육손은 방어 라인을 이릉에다가 펴게 되는데
노장 유비는 이렇게 오나라가 여기에다가 2차 방어 라인을 펴면서 버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귀까지 점거하고 난 후 유비는 이런 또 하나의 플랜을 가동시키는데요. 정사, 자귀에 이르고 난 후 유비는 사자를 보내 무릉 주변의 이민족들을 회유했다. 무릉은 그 이릉 남쪽에서 더 내려가야 있는 곳인데 그쪽 지역 타 민족들 무릉군 5개 지역들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5개 만이라고 정사삼국지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쪽 타 민족들이 오나라의 반기를 들도록 유도해서 오나라한테 내가 가는 방향, 이쪽 라인만 막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에서의 난리도 진압해야 하는 상대에게 신경 써야 하는 라인을 그 단수가 아닌 복수로 만들어주겠다는 전략을 편 거죠. 잘만 되어서 오나라의 이 그 이릉 방어 라인을 이쪽 방향뿐 아니라 아래쪽에서도 흔들 수 있게 된다면 유비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유비가 자귀에 이른 후 사자를 보내 무릉 이민족들을 회유하고 관인을 주었으며 자귀와 상을 약속했다. 그러자 여러 현과 5개 백성들은 모두 오나라를 배반하고 총나라에 항복했다. 홀라당 다 유비한테로 넘어갔다는 기록입니다. 지금 현재 유비가 한나라 황제를 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촉한이라는 거는 나중에 구분하기 쉽게 그렇게 붙인 거고 현재 유비가 한나라 황제인 거죠. 황제가 관직 주고 지켜 세워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타민족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황제가 준 관직이라는 게 가문 대대손손 자신 및 후손들이 이 집단을 계속 지배하고 영향력을 가지는 것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리하여 무릉 지역의 5개 만이들은 모조리 유비에게로 붙겠다 이렇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페이스는 일견 유비의 페이스이죠. 그러나 손권도 육손이 2차 방어 라인을 편과 함께 전체적인 반격 채비를 갖추어 보시다시피 병력 5만에 주연, 한당 등 화려한 어벤져스 장수들을 있는 대로 모아서 진용을 갖춥니다. 다만 특이한 건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가절을 주었다. 이 오나라 그 화려한 어벤져스를 이끌 전적인 권한을 육손에게 부여했다는 거죠. 가절이라는 거는 이들을 처벌할 처결권도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 바로 말씀드렸던 손권의 능력인데요.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권한을 정확한 사람에게 주는 능력,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육손을 이렇게 임명한 건 정말 대단한 용단인 것이 정사 육손전 유비를 대항할 때 장군들 중 어떤 이는 손책 시대부터의 노장이고 또 어떤 이는 손권의 친척이었으므로 각각 긍지를 갖고 서로 육손을 따르려 하질 않았다. 그러니까 육손을 팀장으로 임명했지만 팀원들이 전부 육손보다 입사 경력에서 우위거나 또 오너의 친척들이어서 다들 육손보다 자기가 스스로 레벨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이들을 전부 육손 말 들으시오 이렇게 손권이 임명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육손이 칼을 잡고 말했다. 육손, 유비는 천하의 이름을 떨친 사람이며 그 조조도 두려워했던 상대요. 현재 그가 우리의 경내에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강대한 적수인 것이오. 여러분들은 모두 나라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서로 화목해야 하며 함께 이 적을 무찔러 은혜에 보답해야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의 명예에 순종하지 않고들이소. 내 비록 한낱 서생이지만 주군의 명을 받은 몸. 주군께서 내게 지휘권을 맡긴 것은 나에게 약간의 장점이 있어 이 위기를 극복할 중임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이오. 각자 맡은 일을 정확히 행해 주시길 바라오. 다음번에는 말로 하지 않을 것이오. 군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손권이 육손과 다른 장수들의 불협화음을 예측 못했을 리는 없어요. 그로 인해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육손에게 전적인 지휘권을 준 거죠. 왜 줬을까요? 다른 장수들보다 조직 내 레벨이 낮았던 육손에게. 일단 사서 기록을 보면 전임 사령관이던 여몽이 육손을 워낙 칭찬했었어요. 손권이 여몽을 엄청나게 신뢰했었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 지형에 대한 숙지입니다. 여몽이 관우 본거지를 공격할 때 많이들 여몽 많이 활약했다고 알고 계신데 육손의 활약도 굉장했습니다. 그 여몽이 병이라는 이유를 대며 사령관직을 사퇴하고 육손이 대신 부임해서
사실 한 것 중 중요한 게 지형에 대한 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몽 본대가 관우 본거지를 취하는 것과 아울러 육손 본에서 그때 동시에 한 게 정사, 여몽은 강릉을 차지했다 중략, 육손은 별도로 의도를 손에 넣고 자귀, 지강, 이도를 수복하고 이릉으로 돌아와 주둔하여 협구를 지켜 초계 침공에 대비했다. 관우 치면서 육손은 우회하여 여기를 쭉쭉 돌면서 총나라 잔여 세력과 친총나라 호족들을 일망타진하고 혹시 모를 초계 관우 구원에 대한 저지, 방어 라인을 구축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육손은 상대적으로 훨씬 저 동쪽 강동이라던가 등등 타 지역에서 주로 활약하던 여타 오나라 장수들에 비해 초기 오나라로 침공에 들어오는 이 루트, 근방의 지리에 대해서 오나라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였다는 거죠. 따라서 손권은 우리 오나라에 육손보다 더 경험 많은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이 지역 최고 전문가는 육손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육손 말 들어 이번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전권을 준 겁니다. 당시의 전투라는 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GPS나 정교한 전자지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지휘 실무를 해본 경험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손권은 자기 자신은 전투 지휘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죠. 육손보다 조직 내 서열 높았던 사람들의 집단 반발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오나라 최고의 해당 지역 전문가 육손에게 일을 맡긴 겁니다. 만일 손권이 여타 평범한 리더들처럼 나이 많다고 경력 많다고 강동에서나 뛰어다니던 이 지역 지리도 익숙치 않은 이 사람들에게 지휘권을 주었다면 역사는 충분히 변했을 수 있죠. 조조가 괜히 아들 낳으려면 손권 같은 아들 낳아야 한다라고 한 게 아니죠. 유비도 임자 만난 겁니다. 손권은 그러면서 동시에 외교적으로도 위나라 조비에게 헬프를 요청합니다. 황제 자리를 찬탈한 조비를 황제로 모시고 받들겠다 하는 의사를 사신을 보내 정식으로 피력한 건데요. 정사 이에 손권은 도의 조자를 도움을 요청할 사자로 위나라에 보냈다. 찾아온 조자에게 조비는 물었다. 오나라 왕 손권은 그대가 보기에 어떤 군주인가? 조자 현명하고 어질며 지혜롭고 웅대한 군주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통 사람들 속에서 노숙을 받아들였으니 이것이 그의 현명함입니다. 보통 사람들 가운데 여몽을 발탁했으니 이것 또한 그의 현명함입니다. 위나라 장수 우금을 사로잡았지만 그를 처형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바로 어진 성품입니다. 형주를 취하였지만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손에 넣었으니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현재 세계주를 거느리며 호랑이처럼 천하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웅대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폐하, 조비, 깨 몸을 굽히고 있으니 이것은 그의 재략인 것입니다. 조자가 너무 말을 잘하자 감탄한 조비가 이렇게 물었다. 오나라에 그대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더 있어? 조자, 우리 오나라에는 저보다 더 현명한 인재가 좋기 8, 90명은 될 것이고 저와 비슷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조비는 오나라가 아직 망할 나라가 아니라고 여겼는지 일단 자기 신하가 되겠다는 손권의 요청을 수락하겠다고 하고 강표전, 조비는 이후 진귀한 물건들 상당량을 오나라에 요구했다. 오나라 신하들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했지만 손권은 맞춰주는데요. 손권이 이렇게 돈 주고 굴종하면서도 조비에게 희망했던 것은 지원군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총나라를 쳐주거나 이런 것을 제일 희망한 건데 도와달라는 건 손권 입장인 거고 사실 조비 입장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3개인 거죠. 둘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칠 거냐 여기를 칠 거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관망하면서 둘이 힘 빠지기를 더 기다릴 거냐. 도와달라는 손권의 요청과는 달리 위나라 신료 유엽은 조비에게 이렇게 말해요. 부자, 손권이 사자를 보내오자 조비는 그것을 유엽에게 자문했다. 유엽 말하길 손권이라는 자가 항복하겠다고 하는 건 그저 자기가 지금 위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하가 3국으로 나뉘어 있다곤 하나 그 10중 8이 우리 위나라 차지로
나머지 2를 가지고 촉과 오가 나누고 있는 형세입니다. 다만 그들은 상과 강을 의지해 버티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저 둘은 위급하면 필시 서로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저 둘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천하를 우리 위나라에게 주려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 선권, 항복 요청은 무시하시고 오나라로 공격해 들어가십시오. 지금 유비가 오나라의 바깥쪽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군을 휘몰고 오나라 중심부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나라와 선권은 이번에 1개월 이내로 반드시 망합니다. 오가 망하면 촉은 외톨이가 되어 어차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하늘이 준 이 기회를 잡으시옵소서. 유엽이 볼 때 이거는 그야말로 기회는 찬스. 이번 기회로 천하통일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긴데 조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신하를 자청해온 사람 손권을 되려 공격하면 천하 사람들이 나에게 의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아니오. 그러면 앞으로 누가 내 밑으로 오려 하겠소. 그것보단 손권은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차라리 총나라를 치면 어떻겠소. 유엽, 그것은 안 됩니다. 오나라를 치셔야 합니다. 손권이라는 자의 특성상 지금이야 고개를 숙이지 일단 유비를 몰아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꿔 폐하께 무례하게 굴 인물입니다. 그때 되어서 뒤늦게 오를 정벌하려 해도 손권은 오나라 사람들에게 저 위나라가 진귀한 보물을 상납받고도 이렇게 잘못도 없는 나를 쳐들어오는 것은 필시 우리 오 사람들을 모조리 붙잡아 재물을 전부 빼앗고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라고 선동할 것입니다. 오나라 사람들이 그 선동을 믿지 않을 리 없고 일치 단결해서 우리에게 저항할 터. 그러면 나중에 그들 힘은 10배로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오나라 중심부로 쳐들어가라는 유엽의 이 조언을 조비가 받아들였다면 역사가 크게 바뀌었겠죠. 하지만 황제가 된 지 얼마 안 된 조비라는 당시 조비의 정치적 상황도 있었어요. 어쨌든 자기 손으로 황제가 된 찬탈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황제로 인정해주고 밑으로 들어오겠다는 손권을 그냥 배신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세상 의사결정에 완벽하게 모든 요건이 좋기만한 그런 의사결정은 없거든요. 완벽한 선택지만을 고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완벽한 선택지는 없어요. 시험에는 정답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조비는 손권을 치자는 유엽의 말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오를 돕거나 촉을 칠 병력을 일으키지도 않죠. 조비는 손권한테 요청해 막대한 선물만 받고 손권을 왕으로 봉해주는 생색만 내고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않는 중립을 선택합니다. 이리하여 대결은 유비와 손권의 철저한 1대1 구도로 형성. 결국 육손이 이렇게 2릉에서 방어라인을 구축한 대치 상황에서 역시 공격적인 유비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정사, 우선 유비는 오반을 보내 수천 명을 인솔하여 평지에 군영을 세워 도전하도록 했다.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유비 쪽에서 밖으로 나와 평지에 오반을 진출시킨 거죠. 이렇게 튀어나온 촉군을 보고 오나라 장수들은 이에 오반군을 공격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육손은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촉군의 행동 뒤에는 분명 유비의 음흉한 계책이 숨어 있을 것이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잠시 지켜보는 것이 좋소. 이런 육손의 신중책은 안 그래도 육손에게 지휘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오나라 장수들을 더 자극합니다. 오서 여러 오 장수들은 유비군을 바로 맞받아칠 것을 바랬지만 육손은 그래선 안 된다고만 하였다. 육손, 유비가 병력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와 그 날카로운 기세가 성대하며 또 높은 곳을 타고 험준한 곳을 지키고 있으니 섣불리 공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오. 저 유비군을 우리가 먼저 공격하였다가 만일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대세에 엄청난 지장을 불러오게 되오. 지금은 단지 장수와 병사들을 장려하면서 상황 변화를 관찰해야 할 때요. 그러나 여러 장수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육손이 유비군을 두려워한다고만 여겨 각자 분한 마음을 품었다. 그러나 육손은 이 평지로 내려온 오반군을 공격하자는 의견들을 끝내 누릅니다. 그러자 정사, 육손이 움직이지 않자 유비는 그의 계획이 실현될 수 없음을 깨닫고
곧바로 8,000명의 복병력을 데리고 산골짜기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 내려온 오반을 오군이 치면 바로 유비군 복병 8,000이 뛰쳐나와 오군을 덮치려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유비군 복병이 철수하는 것을 확인하자 육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반 공격 요청을 듣지 않은 것에는 바로 이러한 속임수가 있음을 예상했기 때문이요. 속지 않는 육손을 보고 혀를 찼을 유비. 육손이 기만책에 미동도 하지 않자 고심에 빠진 유비는 여기서 이런 전술을 또 펴니다. 굉장히 의외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부대를 뒤로 물려요. 정사 222년 봄 정월 유비군은 자귀로 돌아오고 장군 오반 진식의 수군은 이릉에서 장강을 끼고 동서연안에 주둔했다. 오반 수군은 여기다 놓으면서 가장 중추적인 유비 본대는 뒤로 물러났다.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오반을 내세워서 살살 꼬드겼던 그거랑 또 다른 게 그때는 육군 중 일부 병력을 미끼로 샥 던져준 거라면 지금은 가장 중추적인 본대가 뒤로 뺀 상황이란 말입니다. 미끼가 움직이는 거랑 이거는 전혀 다르죠. 근데 정사삼국지 5주 전에 보면 비슷한 시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21년 1월 육손의 부장군 송겸 등이 초계 주둔지 5곳을 공격하여 모두 격파하고 총나라 장수들을 참수했다. 선주전, 5주전 이렇게 둘 다 1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먼저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가 이것만 봐서는 알기가 좀 애매한데요. 유비가 뒤로 후퇴한 게 먼저라면 주력인 강한 유비군이 뒤로 가니까 송겸이 그 남아있던 잔존 진지들을 쳤다. 뭐 이런 순서가 하나 있겠고, 아니면 송겸이 공격을 와서 촉군 진지 일부가 무너지자 유비가 계속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뭐 일시 후퇴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아마 유비가 먼저 빠지고 송겸이 잔존 진지에 쳐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보는 시선이 더 많죠. 왜냐하면 전체 사령관 육손이 유비군을 섣불리 먼저 공격 가선 안 된다고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 육손 발언에 따라서 주력 유비가 빠지니까 그 남은 만만한 잔존 진지들을 공격한 게 아닌가라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유비는 이렇게 뒤로 물린 후에 산지를 넘어 가로질러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정사 유비가 친히 제장들을 이끌고 자귀에서 진군하여 산을 따라 고개를 넘어 이도 효정에 주둔했다. 후퇴했다가 이렇게 뒤로 돈 거죠. 왜 이렇게 갔는가? 가면서 황권 부대를 여기 남기고 가요. 정사 황권이 유비에게 가나며 말했다. 오나라 사람은 용감하여 싸움 잘하고 또 촉의 수군은 물의 흐름을 따라 행동하므로 전진하긴 쉬워도 물러나긴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적군의 허실을 살필 때니 유비 폐하께서는 응당 뒤에서 지키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황권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황권을 강북에 군대를 통솔하여 위나라 군대를 막도록 했으며 유비가 직접 장강 이남으로 갔다. 유비 자신이 이렇게 장강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는 기록이죠. 이제 배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유비는 바꾼 것인가? 그 원래 배치 이거대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육손을 뚫어야 형주로 본격 진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 가면 이릉 여기에 쳐놓은 육손의 방어 라인하고 정면 충돌을 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형주를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껏 여기에 방어 쳐놓은 육손의 라인을 무용지물로, 즉 육손을 바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여기가 돌파가 되어서 유비가 쭉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육손도 큰일 나니 허겁지겁 뒤따라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오군 방어진이 아닌 곳에서 육손하고 승부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이게 굉장히 괜찮은 전략으로 얼핏 보입니다. 그 육손과 이릉 방어 라인 무용지물 만들기 전략, 신의 한 수인가? 근데 이 전략을 육손이라고 생각 못 했겠습니까?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보급 라인입니다. 만약 원래대로 그냥 이 강 라인 따라서 육손을 부수고 내려왔다. 그렇게 유비가 이릉을 차지해버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보급 라인, 이 원 라인을 그냥 계속 살리면서 이걸 중추 라인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 노리고 1위로 와버렸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길 보급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황건한테도 보급해줘야 하니까 기존의 라인이 하나였는데 지금 두 개가 되어버린 거고, 이쪽은 길이 더 험하니까 수송의 부담이 훨씬 커진 거죠. 이원화되었다, 길어졌다. 외에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이렇게 되면 그 오너라군이 여기 그 세컨드 보급 라인 허리를 치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라인이 끊겨버리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얼핏 신의 한 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위험성이 있는 우회, 아래쪽 돌파 전략을 유비는 선택했습니다. 승부를 건 거죠. 이런 리스크 높은 승부수를 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사서에서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유비는 아까 말씀드린 5개 많이 쪽하고 한 번 더 소통을 했다는 기록이 또 나옵니다. 이쪽은 그 오나라도 1년의 병력을 보내서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정사 내려온 유비는 무릉으로 통하여 시중 마량을 보내 5개 만이를 위로하자 이들 모두가 서로 잇따르며 호응했다. 이제 사자로 간 마량이 바로 그 유명한 마석의 형이죠. 백미로 유명한 그 사람인데, 유비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돌파해서 뚫고 지나가 버리면 이쪽 5개 만이하고 더욱더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걸 두려워해서 육손이 1위로 내려와 주면 그건 그거대로 땡큐다. 기존 강력한 2릉 방어 라인이 아닌 곳에서 육손하고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어느 쪽이어도 좋은 것이니 승부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육손과 오나라도 당연히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오나라도 이쪽에 방어하는 군세가 있었죠. 그는 바로 손환이었습니다. 근데 손환은 유비가 이렇게 오자 굉장히 의욕에 넘쳐서 기회는 찬스라는 마인드로 겁도 없이 유비에게 바로 덤빕니다. 정사 이에 손환은 단독으로 이도해서 유비의 선봉대를 토벌하려 하였다. 당시 유비가 62세, 손환이 25세, 실전 경험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당시 유비의 부대는 매우 강성하여 산골짜기에 꽉 차 있었다. 내려온 유비 부대의 강력한 규모와 위세를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손환은 젊은 패기로 먼저 덤벼든 거죠. 그 결과는 그러나 오히려 유비에게 포위를 당했다. 나타난 유비에게 멋모르고 덤벼들었다가 되려 패하고 성 안으로 도망간 후 포위를 당한 것이죠. 손환은 바로 육손에게 SOS를 보냅니다. 이렇게 손환이 위기에 처하자 오나라 내부는 아까 유비가 그랬던 그 흐름대로의 흔들림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러자 오나라 장수들은 이렇게 말했다. 손환은 죽은 손권의 동족인데 그가 포기당한 것을 알고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구해야 합니다. 만일 여기서 구하러 가면 유비 부대가 규모나 힘이 막강한 핵심 부대잖아요. 아까 그 기록에서도 보았듯. 이걸 구원 가려면 어설픈 병력으로는 안 되고 오나라 측도 대대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딱 아까 유비가 그렸던 그림대로 되는 거거든요. 판 전체가 뒤흔들리면서 유비가 확실한 주도권을 움켜쥘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여차하면 이 황권도 구원오는 육손군의 뒤를 추격하며 치는 그런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자칫 전세가 진동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당장 손환을 구하러 대대적으로 가자는 장수들의 목소리에 허나 육손은 이렇게 답했다. 안 된다. 구하지 않겠다. 장수들은 강한 우려를 표했지만 육손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손환은 병사들의 마음을 얻고 있고 성은 견고하며 식량은 충분하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추후 펼쳐질 나의 계책이 실현되면 일부러 손환을 구하지 않아도 손환에게 있는 포위는 저절로 풀릴 것이다. 이렇게 육손이 냉정하게 꼼짝달싹 안 하고 제자리를 지키자 유비는 여기서 또 대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존 대치 상황에서 병력만 괜히 나눠져서 근데 그러고도 또 대치를 하게 되는 깝깝한 상황이 된 거고, 이 모든 건 처음에 오반으로 유인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또 손환 위기 처에도 안 구하러 오고, 육손이 확실한 전략적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의사결정을 버텨주었기 때문이죠. 사실 어설픈 범장이었으면 말씀드렸던 유비 몇 가지 수들에 농락당해서
크게 패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후 육손은 손권에게 이러한 상소를 올렸다. 육손 상소문. 이릉은 요충지이며 나라 최전선의 관문입니다. 비록 얻을 때 쉽게 얻었으나 그런 것은 잃을 때도 쉽게 잃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릉을 한번 잃게 되면 형주 전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여 저는 이 이릉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리적 전략적으로 이릉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어주면 안 된다는 본인의 판단을 손권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황은 유비가 병법의 통상적 이치를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 가장 걱정한 것은 유비가 강물과 지상군으로 수륙 동시에 공격해 들어올 것을 가장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비는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몰고 온 배를 버리고 육지 진영 곳곳에 다수의 진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상소문을 보면 유비가 배를 버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원래는 오반과 진식의 수군이 이렇게 강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배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버렸지? 굉장히 의아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육선 상소문 중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를 버리고 육지 곳곳에 다수의 진영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배 버리고, 즉 수군 버리고, 그러면 수군을 일정 비율 육군으로 전환시켰다는 건데, 그러면 그 육군 전환이 왜 필요했냐? 설명이 나와 있죠. 보시다시피 기존엔 없던 육지 곳곳에 새로운 진영을 구축하고 지키는데 그 병력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없던 새 진영은 왜 만들었어야만 했는가?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이거죠. 이 보급 라인들을 지키기 위해 여기저기 중요한 거점마다 다수의 진영을 만들어서 보급 라인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유비의 700리 진영이 탄생하게 된 이유이죠. 소설 삼국지 연의만 보신 분들은 판본에 따라서 제갈량이 유비가 700리 진영을 펼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왜 700리 진영을 폈단 말인가, 이렇게 진영 펴라고 폐하께 건의한 사람을 저형해라 이렇게 말했다가 저 폐하께서 직접 이렇게 하자고 하신 건데요 하니까 아 그래? 하 참 이건 끝이로구나, 뭐 이런 식으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갈량이 실제로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건 픽션이에요. 다만 이 픽션에 그 실제 사서 모티브는 있는데 제갈량이 아니고 위나라 조비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정사, 문제기, 조비는 유비가 700여 리에 이르는 나무 울타리를 세워 진영을 이었다는 말을 듣고 여러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비는 병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요. 어찌 700여 리에 이르는 진영을 만들어 적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인가? 고원, 습지, 험지를 감싸고 부대의 진영을 구축하는 자는 필히 적에게 사로잡히는 것, 이는 병법에서 금하는 바일 것이오. 아마 손권에게서 머지않아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근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걸 제갈량이 한 말로 변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조비의 이 말을 토대로 이릉대전의 참담한 결과가 바로 이 700리 진영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소설을 쓴 건데요. 사실 700리 진영은 근본 원인이라기보단 하나의 파생된 현상이고, 진짜 원인은 쭉 말씀드렸던 유비의 이 남쪽 이동으로 판을 뒤흔들려고 한 것, 그 선택의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그 장기 원정군에게 제일 두려운 건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이어지는 보급 라인이 적의 우회 공격으로 인해 끊기는 거예요. 이거 디펜스 제대로 못해서 파멸한 원정군이 역사에 무수하게 많죠. 원정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건 원정군이 공격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한쪽 면만 보는 거고, 앞선에서는 원정군이 공격이지만 이 뒷면 보급선으로만 놓고 보면 원정군은 오히려 수비군이 되는 겁니다. 원정은 사실은 수비가 50%다 라는 사실을 제대로 몰라서 파멸한 원정군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일단 이쪽으로 이동한 이상 원래 계획과는 다른 새로운 보급 라인, 이걸 지키기 위한 새 방어책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뉴 보급 라인을 지키기 위한 진지를 건설했던 겁니다. 즉 700리 진영 자체가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핵심은 이리로 내려오면서 전황 전체를 흔들어 보려는 유비의 그 전략에 육손이 놀아나지 않고 계속 분할 대치 상태를 만들어서 이원화, N 장거리, N 장기간 보급을 해야 할 필요성을 상대에게 육손이 만들어 주었다. 그게 핵심인 것이죠. 제가 지금 이걸 유비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판입니다.
오판이죠. 다만 아무 이유도 없이 700리로 병력을 일렬 분산 배치시킬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바보는 세상에 없다는 거고, 뭐 삼국지 연의가 사람을 말도 안 되는 바보로 만든 게 어디 한두 개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렇게 유비가 심혈을 기울여 장기간 운영 가능한 장거리 보급 디펜스 라인을 구축해버리자 처음에는 오히려 오나라 장수들이 굉장한 걱정과 두려움을 표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사, 총나라 군대는 험준한 요새를 점거하고 앞뒤로 50여 개의 진영을 두었다. 이 상황이 이어지자 육손 외의 다른 오나라 장수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유비를 공격한다면 응당 그가 처음 병사를 내었을 때 했어야만 했습니다. 현재는 그러하여금 오나라로 5, 600리를 들어오도록 하여 서로 대치한 지 7, 8개월이나 되었으며 많은 요충지는 모두 그가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그를 공격하면 반드시 불리할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죠. 유비가 이 700리 진영을 통해서 새로운 뉴 보급 라인도 탄탄하게 디펜스를 해버리니까 이거 이제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오나라 장수들인 거예요. 오히려 대부분 당시 오나라 장수들은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사, 그러나 육손은 상황을 걱정하는 장수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유비는 실로 교활한 적이요. 하물며 그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올시다. 그런 유비이니만큼 그의 군대가 처음 집결했을 때 그의 생각은 참으로 치밀하여 쉽게 침범할 수 없었소. 허나 지금은 몹시 긴 시간이 흘러 중요한 병사들이 피로에 지치고 사기는 떨어져 가고 있으며 그의 계책도 바닥이나 더 이상 새로운 수는 보이질 않소. 여러분들의 견해와는 달리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앞뒤로 협격하여 유비를 잡을 때요. 이후 대파국의 조짐이 이러한 기묘한 사서 기록으로 나타나요. 222년 6월 누런 기운이 자귀에서부터 10열이 되는 곳에서 보였는데 그 넓이가 수십 장에 이르렀다. 대체 이 누런 기운이 뭘까요? 본격적인 육손의 대반격, 정사삼국지 육손전으로 넘어오죠. 육손은 먼저 유비의 한 진영을 공격했다. 그러나 오군이 불리했다. 공격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 목책 등으로 방어에 좋은 지형에다가 나름 튼튼하게 만들었을 진지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들이받는 건 쉽지가 않았을 것이고, 육손의 이 공격 실패는 유비 진영들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졌으니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다, 좋지 않다는 육손 외 여타 장수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였죠. 그러자 이에 장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헛되이 병력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육손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이미 유비를 격파할 방법을 다 알고 있다. 공격에 실패해 놓고서도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유비는 곧 무너질 것이라 호언장담하는 육손. 이때 그 육손의 이 실패했던 공격은 보통 일종의 페이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나중에 있을 필살기를 위한 연막작전 같은, 그럴 수도 있고 일종의 그 진짜 필살기를 쓰기 전에 마지막 최종 적진 점검의 목적도 있었을 수 있죠. 이제 육손은 진정한 카드를 뽑아듭니다. 정사, 이후 육손은 병사들에게 각각 불에 잘 타는 풀 묶음을 하나씩 갖고서 화공전술을 펴자고 명령을 내렸다. 목책으로 만든 튼튼하게 되어 있는 유비군 방어 진영에 대한 육손의 대책은 바로 불을 지르는 것, 화공이었죠. 당시가 음력 6월이었거든요. 여름이 끝나가면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죠. 화공의 효과가 아주 좋아지는 고온 건조한 기후였을 겁니다. 육손은 기다린 거죠. 바로 이 시기가 오기를. 말씀드렸듯 육손은 오나라 내에서 이쪽 지역에 관한한 최고의 경험자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화공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거점에 아주 튼튼하게 목책 등으로 구축해 놓은 방어진들이 험한 지형을 끼고 건설되어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정면에서 들이받는 건 굉장히 어렵게 만든 구조물이었겠지만, 고온 건조한 기후에 일단 불이 나면 산지 지형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겠죠. 유비군이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던 단단한 진지가 한순간에 대불난리에 불쏘시개로 전락해버리고, 이것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육손 비장의 비수. 정사, 화공을 한 후 순식간에 형세가 이루어졌다. 그 화공이 순식간에 제대로 먹혀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화공 초반에 촉군 대도독이었던 풍습이 대처를 좀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한보신찬 풍습은 적을 경시하여 시기를 잃고 위험을 초래했다. 재난은 한 사람으로부터 생겨 확대된다. 대도독이라면 현재 촉 원정군에서 유비 다음가는 중요한 위치인데 이렇게 적을 경시하는 잘못을 했고 심지어 재난은 한 사람으로부터 생겨 확대된다라는 묵직한 기록이 있는 걸 보았을 때 풍습이 화공 초기 대처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풍습 때문에 더 비극이 확대된 게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어요. 계한보신찬에 비극이 풍습 때문에 생겨났다는 뉘앙스 기록이 있어서 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다만 이건 실질적 최고사령관이었던 유비의 실책을 풍습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기록이다라는 또 다른 반론도 있긴 한데요. 정사, 이후 육소는 각 군대를 인솔하여 동시에 함께 공격해 장남, 풍습 및 호황, 사마가 등의 머리를 베었으며 40여 곳의 진영을 격파시켰다. 결국 수많았던 진영들이 허물어지고 대도독 풍습마저 육손에 의해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유비의 장수 두로, 윤영 등은 달아날 길이 없자 투항을 요청했다. 이렇게 처절하게 촉군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유비는 반격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후 유비는 마한산에 올라 주위의 부대를 포진시켰다. 그의 육손이 군대를 격리하고 지휘하여 이곳으로 육박해왔다. 마한산이라는 곳에서 병력들을 다시 집결하여 육손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려는 유비였는데요. 그런 유비의 마지막 숨통을 끊겠다고 전력을 마한산에 집중시켜 유비를 공격하는 육손. 화공으로 초반 기세를 단단히 잡은 육손과 마지막 백전도장의 결의를 보여주려는 유비의 이릉대전 또 다른 하이라이트 마한산 대결. 그 결과는 정사 육손군이 사방에서 육박해오자 거의 포위되는 형태로 육손군이 유비를 몰아쳤다는 거죠. 유비가 능동적으로 이 전장을 잡았던 것 같진 않아요. 거의 쫓기듯 수동적으로 상당히 어쩔 수 없이 잡은 전장이었을 거고 그런 이상 제대로 된 계획성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또 보시다시피 산에 올라 이 테러가 난감한 겁니다. 이 포진이라기보다는 거의 도간에 들게 된 쥐 같은 형국이죠. 육손군이 사방에서 공격하자 유비군은 붕괴되고 와해되었으며 죽은 자가 수만 명에 달했다. 무려 전사자가 수만 명, 거의 마한산의 비극이라고 할 정도로 유비 주력이 완전히 최종 붕괴가 된 건데요. 이후 유비는 밤을 틈타 달아났는데 역참의 관리가 직접 남아있는 물건을 쥐고 군악기 등을 길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 적병의 추격을 끊었다. 유비는 겨우 백제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촉군 병사들의 시신은 장강을 떠다녔다. 유비는 매우 부끄럽고 분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육손에게 좌절과 모욕을 당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닌가. 결국 유비군은 이렇게 육손에게 대몰살 대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대규모 대결에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이고 원사이드한 결과가 나오는 대결이 삼국지 역사 전체를 봐도 진짜 몇 안 됩니다. 정사 삼국지 유협전에 주석으로 달린 부자 기록을 보면 육손은 유비를 크게 격파하고 유비의 병사 무려 8만여 명을 죽였으며 유비 자신도 목숨을 겨우 구해 도망갔다. 그 부자 기록은 전사자만 8만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피해 규모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순수 전사만 8만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선도 물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 5개 만이 세력 있잖아요. 그쪽 피해 규모까지 촉군 피해 규모로 좀 합산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죠.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이 정도로 양 나라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대규모로 붙은 대결에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결착이 난 승부가 별로 없습니다. 적벽대전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적벽대전은 조조의 피해 규모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건 제 예전 적벽대전의 진실 시리즈 때 다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고 그야말로 오나라 입장에선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 대승을 거두었다. 유비 입장에서는 인생 최후의 가장 큰 도전에서 인생 최대의 가장 큰 실패를 맛본 거죠. 청나라와 유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마음 아픈 역사의 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결국 인간 유비의 꿈은 여기서
그 모든 드라마를 끝내게 됩니다. 이후 유비는 수도인 성도로 돌아가지 않고 오나라와의 경계 부근 영안에 머무는데요. 오히려 대승한 선권이 먼저 유비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대승을 거둔 후 북쪽 위나라의 조비가 선권에 대한 공격 야욕을 얼마 안가 드러냈기 때문이죠. 애초에 조비는 위원 말대로 유비랑 선권이 한창 붙고 있을 때 쳤으면 오나라는 위원 말대로 망했을 수도 있는데 정작 그때는 안 치고 오나라가 대승으로 한숨 돌리고 난 이후에 지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선권은 유비에게 화친 요청, 그야말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선권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판하지만 어떻게 보면 적어도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외교상 최고의 승자는 선권이에요. 샌드위치 될 최악의 위기를 넘기고 결국 자신을 지켜냈으니까. 유비는 이 화친 요청을 수락합니다. 이렇게 촉과 오는 공식적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죠. 이릉대전 대참패가 222년 6월, 유비는 그대로 영안성에 머문 채로 다음 해 223년 4월에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비의 마지막 유언 들어볼까요? 제갈량 집에 남은 유비가 아들 유선에게 남긴 말. 치매 증상이 처음에는 그저 이질이었는데 그 뒤 잡다한 병으로 옮겨 이젠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 나이 50이면 요절이라 하지 않는데 내 나이 이미 60이 넘었으니 더 이상 무엇이 한스러울 것이며 무엇이 애통할 것인가. 아들 유선에게 힘쓰고 또 힘쓰거라. 작은 악이라고 쉽게 행해버려선 안 되고 작은 선이라고 우습게 보고 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오로지 어질고 덕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법이니라. 네 아비는 덕이 부족하니 나를 본받지 말아라. 또 다른 아들이 유영에게 내가 죽은 후 너희 형제는 승상 제갈량을 어버이처럼 섬기며 승상과 함께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 이제부터는 제갈량이라는 또 다른 주인공으로 삼국지라는 드라마가 다시 재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생계를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돗자리 만들어 팔던 시절의 유비는 과연 자신이 황제가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최후를 맞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지. 수없이 넘어지는 한때 휘하 병력들이 먹을 게 없어 집단 아사 직전까지 가고 사랑하는 가족을 적에게 계속 빼앗기고 남의 밑을 비굴하게 전전하는 등 삶 내내 지속적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끝내 다시 일어나서 황제까지 된 유비. 인생 마지막은 또다시 처참한 패배를 겪으며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어차피 승자든 패자든 세상을 떠나는 건 모두에게 공평한 이치이니 긴 세월이 흐른 뒤 삼국지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된 것을 또 보면 어쩌면 삼국지 최후의 진정한 승리자는 유비가 아닐지 싶기도 해요. 진정한 승부가 언제 끝나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길었던 유비 일대기 시리즈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새 테마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